안녕하세요.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그 질문인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질문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리학이 정말 재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인식할까? 내가 이 글자를 어떻게 인식할까?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령 어떤 글자를 우리가 가라는 글자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심리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여 있는 게 가라고 배웠으니까 알죠.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글자를 인식하는 과정,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사실 대부분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리학이 되게 재미있는 학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탁 보자마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어떤 독심술이나 관심법, 그거보다도 더 재미있는 질문들이 인간의 심리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지금은 이제 너무도 그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AI라든가 로봇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가 도대체 어떻게 번호판 인식하고 길을 찾아가고 우리 인간은 쉽게 해왔거든요, 그것을. 근데 이제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 최고 성능의 AI, 로봇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인간의 마음의 원리들, 기전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잘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삶의 목적과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심리학이 답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먼저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따라다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하고 방황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자신이 믿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혹은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거창한 삶의 목적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소박한 삶의 목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그 김상용 시인의 표현처럼 삶의 이유를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의 존재 이유를 물어왔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성각자들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철학적, 윤리적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적, 종교적 이야기나 혹은 개인의 통찰과 신념에 근거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방 안에 폐품처럼 쌓여가고 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방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는 온갖 말의 유희에 갇혀버린 그런 신세가 된 듯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말의 홍수를 참고 또 견뎌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 방법을 책으로 남기셨던 많은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만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작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혹은 생각하지 못하리라고 추측되는 쥐나 바퀴벌레, 개구리 이런 다른 생명체들은 도대체 목적 없이 사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간이 이처럼 골치 아픈 질문과 씨름하는 이유는 고등 인지 기능과 의식을 담당하는 우리의 뇌 영역의 발달로 인한 일종의 부작용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울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가 옳은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선뜻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옳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 경제, 문화 등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또 그러한 생각이 실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이나 혹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나 소설 등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자신의 주관적 신념이나 편향을 배제하면서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누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든지 그 대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물질,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 분자 구조를 밝혀냈고 또 그 물질이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면 다른 사람이 연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마음을 연구하는 한 사람의 심리과학자에게 삶의 목적이라는 주제는 너무 큰 주제고 질문일 수 있죠. 어떤 심리학자는 기억을 주로 연구하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평생 비전, 시각만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도 각기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입력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했다가 인출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보는 것, 즉 시각 역시 외부의 대상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위 목적은 다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적으로 나뉘는데 가령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형태와 색 같은 것을 알아야 하고 다시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모서리나 윤곽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서 어떤 알고리즘이나 정보 처리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 인간 마음의 요소들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연구하면서 마음이라는 큰 그림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이나 혹은 시각 혹은 감정과 같은 이런 마음의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 마음의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마음의 주인인 내가 혹은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이론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체의 진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화적 관점과 이론들은 우리 마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마음과 행동이 살아남아서 후대에 전달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석기시대부터 수백만 년 동안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특정 구조나 회로가 진화되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수렵과 채집을 하던 원시시대의 마음이 현대인의 뇌에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2007년 미국 퍼듀 대학의 심리학자들과 2010년 저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기억 연구에서 사람들은 생존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가장 기억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실험 참가자들에게 여러 단어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과거 원시시대처럼 맹수들이 있는 그런 초원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각 단어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 조건, 이런 생존 조건이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가령 이사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어떤 놀러 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상상하거나 혹은 그런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도 높은 기억 수행률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같은 생존 조건이라고 해도 원시적인 초원을 상상하는 것이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생존 조건보다도 더 높은 기억 수행률을 보인 점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 뇌의 진화는 수백만 년 동안 원시시대에서 진행되었고, 어쩌면 우리 인류 조상들 대부분이 생존해 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런 초원의 상황은 우리 기억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이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잘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겼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적응적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은 원시시대에는 적응적이었어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령 먹을 것이 귀했던 원시시대에는 달고 짜고 또 기름진 음식들, 이런 음식은 생존에 중요한 에너지원이었고,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적응적인 마음이었죠.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오늘날 이러한 마음은 더 이상 적응적인 것이 아니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시시대를 거쳐온 우리의 뇌는 아직도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많은 A++, 이런 2 등급, 좋은 등급의 그런 소고기, 그런 고기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며 이 변화, 또 우리 역시 변화해야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내 세대 안에서 진화할 수가 없죠. 한 세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학습 능력입니다. 물론 학습 능력도 진화의 산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 태어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진화가 아니라 바로 학습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류는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지구의 생명체를 조사하는 그런 ET,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인류가 아닙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번식이 조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원의 고갈과 분배, 그 집단은 도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